자, 깊이가 다른 경제 콘텐츠 3프로TV 오늘 아침 라이브 이주호 정영진입니다. 네, 오늘은 3월 6일 금요일이고요. 먼저 그러면 권순우 취재팀장부터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3프로TV 권순우 취재팀장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이게 전쟁 양상이 좀 되게 복잡한 것 같아요. 이전에 있었던 전쟁과 좀 많이 다른 분위기고 그 전쟁의 여파도 좀 많이 다른 것 같습니다. 어제 코스피가 엄청 많이 올랐잖아요. 네. 정프로님이 오른다 하셨는데 네. 저도 이제 그 시장 보려고 MTS를 9시에 열었는데 네. 안 열려요. 너무 접속이 많았군요. 많이 몰려서 그런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 전쟁 소식은 이제 첫 번째 뉴스로 전해드리고요. 일단 뉴욕 증시 마감 상황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다우존스는 1.61% 하락했고요. 나스닥은 0.26% 하락, S&P 500은 0.56% 하락했습니다. 이게 미국은 진짜 그 이란 전쟁을 약간 남보듯이 이렇게 보고 있었는데 기름값 오르는 거에는 좀 예민하게 반응하더라고요. 이게 WTI 서부 텍사스산 원유가 8.5% 상승하면서 배럴당 $80를 넘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유가가 오르는 부분, 그러니까 전쟁에서 사람 죽는 얘기는 시장이 별로 반응하진 않는 것 같은데 네. 기름값 오른다는 거는 좀 예민하게 반응을 좀 했습니다. 그 이 유가가 좀 많이 올랐었던 부분들은 걸프 해역 안쪽에서 그 소형배가 충돌하면서 유조선이 피격이 됐다라는 얘기가 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란의 원격 조정 소형 선박이 유조선 공격에 사용된 것 아니냐라는 얘기가 좀 나오면서 그 지역에 지금 유조선들이 꽤 많이 갇혀 있거든요. 우리나라 유조선도 몇 척 갇혀 있습니다. 네, 그런 부분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니까 유가가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전쟁 자체가 주는 유가 상승 효과보다 유조선이 공격당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좀 유가가 많이 올랐고 또 이제 기름에 좀 영향을 많이 받는 다우가 많이 빠지는 그런 모습을 보였다라고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뭐 AI나 뭐 반도체나 이런 쪽은 나름 괜찮았습니다. 브로드컴이 한 4% 넘게 올랐고요. 소프트웨어 업종들이 있잖아요. 인공지능 때문에 다 없어질 거라고 그래갖고 주가 폭락했던 회사들, 뭐 예를 들어서 세일즈포스나 이런데, 서비스나우 이런데 4%, 뭐 5.7% 이렇게 오르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네. 자, 어제 우리 시장은 아주 급등을 해버렸고요. 역대급 급등을 했고, 그리고 미국 시장은 뭐 아주 많은 큰 폭의 하락은 아닌 모양이군요. 예, 큰 폭 하락은 아닙니다. 약간. 네. 그러니까 유가 올랐을 때 주는 데미지 정도. 네. 네. 자, 알겠습니다. 첫 번째 소식 네, 전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소식은 어떤 소식이었을까요? 예, 첫 번째 소식은 그 지금 전쟁 양상이 좀 되게 복잡해요. 이게 딱 시작할 때 전쟁은 뭐 진짜 도대체 왜 이러는 거지? 그때부터 처음부터 좀 이상하긴 했는데 네. 지금은 약간 좀 소모전 양상을 좀 보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나오는 얘기가 미국과 이스라엘이 이란 미사일 발사대와 무기고를 계속적으로 공습을 하면서 이란의 탄도미사일 공격이 많이 줄어든 것으로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댄 케인 미국 합참의장은 이란의 탄도미사일 발사 빈도가 이란 전쟁 발발 이후 86%나 급감했다라고 네. 좀 얘기했고요. 전 하루 24시간 전보다는 23%가 줄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탄도미사일을 되게 많이 쐈었죠. 네. 그러니까 뭐 미군이 한 2,000개 이상의 목표를 타격을 했는데, 그러니까 이란이 이제 탄도미사일을 자꾸 쏘니까 그 발사대를 계속적으로 공격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한 2,000개 이상의 목표물을 타격을 했었고, 그리고 이제 함정도 한 20척 이상 파괴를 했다라고 좀 얘기를 하고 있고요. 아랍에미리트 같은 경우도 이제 비슷한 얘기를 했는데 그 분쟁 시작 후에 이란이 총 189발의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는데 이 가운데 137발이 분쟁 발발 첫날 네. 나왔다. 그리고 그 다음 달부터는 28발, 9발, 12발 이렇게 급격하게 줄었더라는 거예요. 네. 그래가지고 이걸 두고서 여러 가지 해석이 좀 나오고는 있습니다. 이게 네. 진짜 뭐 이란이 이제 미사일이 떨어진 거냐, 탄도미사일이 떨어진 거냐, 아니면 발사대를 공격받아서 못 쏘는 거냐라는 얘기들이 좀 나오고 있고요. 사실 그러니까 이스라엘군이 처음에 이제 전쟁하기 전에 이란이 몇 기 정도를 가지고 있을까라고 봤을 때 한 2,500기 정도는 가지고 있을 거다라고 좀 예상을 하고 있었는데 뭐 그렇게까지 나오진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걸 두고도 해석은 좀 다양하게 나와요. 이게 이거 같이 보시면은
샤헤드 자폭 드론이라고 이게 좀 싼 2만 달러 정도밖에 안 되는 네. 그런 자폭 드론이거든요. 근데 얘는 뭐 이렇게 발사대가 필요한 것도 아니고 공격 능력이 엄청 높은 건 아니지만 얘 뜨면 그래도 맞추긴 해야 되잖아요. 네. 그러면은 이제 뭐 이스라엘이나 뭐 미국이 가지고 있는 좀 비싼 요격 미사일을 소진시키는 효과가 있다. 그래가지고 이거 자꾸 이거 샤헤드 보내니까 좀 짜증나는 거죠. 네. 그렇다고 요격을 안 할 수도 없고 요격하려면 비싼 거 써야 되고 뭐 이런 얘기가 좀 나오다 보니까 이 가성비가 너무 떨어진다는 거예요. 2만 달러짜리 날렸는데 이거 맞추겠다고 뭐 10만 달러, 20만 달러짜리 쏘면 네. 좀 아깝잖아요. 그래갖고 지금 뉴스로 나오고 있는 게 그 우크라이나에다가 좀 요청을 좀 하고 있다라는 얘기가 좀 있습니다. 우크라이나에 요청을 했다고요? 네, 우크라이나에 요격 드론이 있는데 그러니까 드론을 날리면 네. 드론을 맞추는 드론. 그러니까 가격을 맞추겠다는 거죠? 예, 그냥 싼 거. 어. 그러니까 싼 거에 싼 걸로 대응을 하는 건데 이게 우크라이나가 요즘에 요쪽 기술이 좀 좋대요. 네. 그러니까 러시아가 하도 그 드론을 쏴대니까 전쟁하는 동안 그 요격 드론 기술력이 많이 높아져가지고 한 250km 정도의 고속 요격 드론을 좀 운용을 하고 있답니다. 근데 지금 그 우크라이나가 튀르키예나 이란 같은 데서 드론을 사오는 줄 알았더니 자체 기술이 그 전쟁 사이에 많이 좀 발달을 많이 발달을 했대요. 했어요. 예. 그게 지금 샤헤드 아까 보여드렸던 게 한 네. 185km 시속으로 네. 날리는데 요격 드론이 한 250km 정도니까 이거 따라잡아서 맞출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생각해 보면은 그 누가 누구를 도와주니까 우크라이나도 제코가 속자잖아요. 네. 그래가지고 지금 그 파이낸셜 타임즈에서 보도하기로는 이게 그러니까 서로 지금 이제 우크라이나 진영의 이제 우방 진영이나 이스라엘 우방 진영이 좀 비슷한 성격이 있잖아요. 그래서 차라리 그럴 거면은 그 샤헤드 드론은 이제 우크라이나에서 그 요격 드론을 들여오고 네. 그리고 우크라이나한테 필요한 거는 좀 패트리어트 같은 좀 좋은 거. 여기서 지금 이란 그 싸구려 드론 맞추려고 패트리어트 쓰지 말고 네. 차라리 싼 거에는 싼 걸로 대응하고 우크라이나한테 이제 패트리어트가 필요하면은 그거를 팔아서 좀 맞추는 게 좋지 않냐. 이런 얘기들이 지금 파이낸셜 타임즈에서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좀 미국은 이란 군함 한 20척 이상을 격침했다라고 좀 발표를 했고요. 솔레이마니급 전함도 이제 포함이 된다라 그러는데 그 솔레이마니는 그 예전에 미국이 암살했던 네. 그 좀 이란의 전쟁 영웅 같은 인물이죠. 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피터 헤그세스 전쟁 장관은 이분은 원래 말을 세게 해서 전쟁 장관이 된 분입니다. 네. 근데 말을 하는데 테러리스트의 이름을 딴 배 이제 물고기들과 함께 쉬고 있다. 미 중부사령부는 빗나가지 않는다. 이란 정권은 헤엄칠 줄 모른다. 솔레이마니라는 그 옛날 혁명수비대 사령관인가 그 사람 이름을 딴 배, 그 배는 지금 물고기들과 함께 바다에 가라앉았다. 예. 그런 얘기예요. 그리고 이제 자기 바다에 가라앉힌 얘기하니까 이게 또 라인 맞춰가지고 네. 이란 정권은 헤엄칠 줄 모른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2차 세계대전 이후에 80년 만에 처음으로 어뢰를 사용했습니다. 어뢰를 그동안 사용을 안 사용을 했었군요. 안 했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식으로 이제 위에서 이렇게 뭐 미사일 쏴갖고 쏘기도 하고 뭐 이런 네. 거는 있었는데 어뢰를 사용한 건 처음이라는 얘기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트럼프 대통령도 이제서야 다음 고민을 하는 것 같아요. 이제 그럼 이걸 어떻게 마무리를 할 것이냐고 네. 도대체 목표가 뭐였는가라고 했을 때 베네수엘라에서 델시와 했던 것처럼 임명에 관여해야 한다. 델시는 그 로드리게스 부통령을 얘기합니다. 네. 그 베네수엘라 부통령인데 처음에 이제 마두로 대통령을 체포했을 때 부통령이었잖아요. 네. 근데 그때 이제 그 로드리게스 부통령은 친미이면서도 그 베네수엘라 내의 권력을 장악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이 있는 사람. 네. 뭐 요 얘기를 한 건데 이 얘기가 나온 시점을 보면은 그 하메네이의 차남인 모지타바를 이제 후계자로 세울 가능성이 높다. 네. 이런 얘기들이 좀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그들은 시간 낭비를 하고 있다. 하메네이의 아들은 받아들일 수 없다. 라고 좀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그 하메네이의 아들을 지도자로 세울 경우에 5년 안에 다시 이란을 상대로 전쟁을 벌일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도 했습니다. 근데 이
모지타바 하메네이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이렇게 평가를 하는 이유가 뭔지는 뭐 우리가 알 수는 없잖아요. 네. 근데 이제 그 해석을 해보면은 근데 저는 트럼프 대통령이 대단한 정보를 가지고 얘기를 할 거라는 생각이 점점 신뢰가 좀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정보가 없다는 게 아니라 네. 트럼프 대통령이 그런 거 잘 안 보는 것 같아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지금 왜 이런 얘기가 나오냐면은 그 하메네이의 차남인 모지타바가 굉장히 강경파로 좀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이게 강경파이다 보니까 아버지조차도 이 아들을 좀 안 쓰려고 했다는 거예요. 후계자로 안 삼으려고. 그러면서 이게 그 하메네이도 나름 그 뭐 이 사람에 대한 평가는 둘째 치고 네. 그 종교 지도자잖아요. 네. 그리고 이제 그 이슬람 혁명을 통해서 만들어진 신정 국가의 종교 지도자, 최고 지도자이기 때문에 우리가 김일성처럼 승계를 할 수 없다. 네. 뭐 이런 취지로 이제 모지타바를 좀 배제를 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아버지가 워낙 권력이 있으니까 모지타바는 이제 주변의 혁명 수비대라든지 아니면 정보기관이라든지 이런 데 인맥이 좀 탄탄한 사람으로 알려져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 사람이 만약에 다시 후계자가 되면은 이란의 강경파들이 득세하게 될 것이다. 뭐 이런 얘기들이 좀 미국을 중심으로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이걸 염두에 두고 모지타바를 좀 거부하는 것으로 좀 해석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이제 또 하나의 키워드는 크루드입니다. 네. 이제 쿠르드가 개입하는 거는 굉장히 큰 문제가 될 수 있는데 쿠르드는 왜 그러냐면 쿠르드는 그 쿠르드족이 그 중동 전반적으로 살고 있는 굉장히 많은 인구가 네. 있는 민족입니다. 근데 여기가 이제 국가가 없어서 여기저기 많이 흩어져 있는데 그 이 중동 전쟁에서 지금 최악으로 생각하는 게 뭐냐면은 이란이 시리아꼴 나는 거를 제일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리아꼴이라는 건 뭐냐면은 그 권력이 있고 권력에 대해서 대항하는 세력이 있어서 정권을 잡아가는 네. 이런 게 아니라 그냥 다 쪼개져서 다 싸우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 뭐 민족은 민족대로 싸우고 종교는 종교대로 싸우고 해가지고 다 쪼개져서 싸우는 게 이제 시리아인데 네. 그래가지고 이제 시리아 난민 그래가지고 유럽 전체가 뭐 난민 때문에 막 난리가 났었잖아요. 네. 그 상황을 좀 걱정하고 있는 건데 이란에도 이제 이란 쿠르드 민족들이 여기가 뭐 계속적으로 그 민병대로서 활동을 하고는 있는데 여기를 좀 미국이 지원을 할 경우에 어떤 일이 벌어질까에 대해서 되게 좀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상황에서 그 미국이 뭐 그쪽에랑 연락은 했다. 근데 전쟁을 부추기지는 않고 있다. 뭐 이런 정도의 묘한 포지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은 뭐 크루드족이 만약에 이란을 공격을 하게 되면 어떡하냐 그랬더니 매우 훌륭한 일이라고 생각한다. 오. 그 전적으로 찬성한다. 네. 라고 좀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지원을 했냐? 군사적으로 지원을 했냐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뭐 거기에 대해서는 얘기할 수 없다라고 좀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크루드족은 이란 옆에만 사는 게 아니라 뭐 이라크, 터키, 뭐 시리아 이쪽에 전반적으로 퍼져 있기 때문에 이게 확전이 되는 상황에 대해서 좀 걱정들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쿠르드 쪽은 어쨌든 오랜 염원이 있죠. 본인들의 네. 국가를 세우는 것. 네. 그래서 아마 그 강력한 염원을 옆에서 자극했을 가능성은 분명히 좀 있는 것 같긴 한데 이미 쿠르드족이 미국의 속은 적들이 좀 있잖아요. 그때 ISIS랑 네, 싸울 때 맞아요. 도와주면은 나라 세워주겠다고 네. 했거든요. 네. 근데 그리고 또 입 싹 입싹 닦았죠. 닦았죠. 예. 네. 그래서 쿠르드도 뭐 그냥 말만 듣고 가진 않을 거고 뭔가를 아마 확실히 걸고 갈 텐데 만약에 이제 이란 내에서 쿠르드를 대리로 해서 이렇게 내전 비슷한 상황을 가게 되면 이란 상황은 진짜 그렇죠. 복잡하게 갈 수밖에 없고 굉장히 장기적으로 할 수밖에 없다. 맞아요. 네, 그런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 자, 하여튼 이란 상황 쭉 한번 정리를 해드렸고요. 다음 두 번째 소식도 한번 네, 가볼까요? 그다음부터 좀 짧게 가겠습니다. 네. 워낙 중요한 요새 이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서 좀 길게 가져갔고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중국 전인대도 중요한 뉴스긴 한데 그냥 이제 뭐 그렇게까지 시장에 관심을 받고 있는 것 같진 않아요. 중국이 이제 그 올해 경제 성장률 목표를 4.5에서 5를 제시했는데 1990년대 초 이후에 중국이 설정한 목표율과 중에 가장 낮은 수준입니다. 근데 이게 뭐
그러니까 중국이 저성장 국면으로 가서 그러냐라고 보기에는 이제 국가 사이즈가 많이 커졌으니까 GDP 사이즈가 커졌으니까 이 정도 사이즈의 국가가 5%를 네. 성장한다는 건 꽤 높은 성장률이긴 합니다. 그리고 이 부분들에 대해서 뭐 좀 사실 저는 올해 성장률 어떻게 되는 거냐보다는 그 5개년 계획의 초안이 좀 궁금했었거든요. 5개년 계획의 초안에 이제 뭘 잡고 있냐라 그랬을 때 그 내수 진작 관련한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 내수 진작이라는 단어가 되게 뻔하게 들리실 수도 있겠지만 네. 중국은 지금까지 성장해온 동력이 수출이었기 때문에 네. 이 수출이 막혀 있는 상황에서 내수 진작을 하지 못하면은 경제가 아예 꼬꾸라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구한신 같은 정책은 뭐냐면은 물건 살 때 돈 주는 거거든요. 네. 근데 물건 살 때 돈 주는데 이거 그냥 주는 게 아니고 첨단 제품 살 때 주는 겁니다. 뭐 친환경 제품이라든지 아니면 좀 첨단 제품 살 때 소비재 교체를 하면 내가 TV 쓰다가 뭐 더 좋은 TV로 바꾼다. 뭐 자동차 내연기관 쓰다 전기차로 바꾼다. 뭐 이랬을 때 주는 보조금이에요. 그러면 이게 소비자한테 주는 보조금이라 내수 진작 정책이겠지만 그 산업계를 전환시키기 위한 목적이 네. 또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향후 5개년 계획에 대해서 들어간 그 좀 내용들을 보니까 뭐 양자라든지 뭐 AI, 핵융합, 그리고 상업용 우주 개발, 그리고 신형 거국 체제. 뭐 이 신형 거국 체제는 첨단 기술을 육성하기 위해서 국가 자원을 동원하는 체제를 의미하거든요. 그러니까 미래 기술에다가 이제 국가의 자산을 다 때려 넣겠다. 뭐 이런 얘기들을 좀 하고 있고요. 또 하나 인상적이었던 건 요즘에 잘 안 나오는 얘기인데 저는 앞으로도 이건 분명히 갈 수밖에 없는 거라 외면하면 안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5년 동안 이산화탄소 배출 목표를 17%로 조정한다. 라고 했는데 기존이 18%였어요. 근데 18에서 17이면 1%포인트 정도 줄이는 건데 네. 여기에 또 이제 에너지, 비화석 에너지 비중을 25%까지 확대한다. 네. 그러니까 비화석 에너지라 그러면 원전과 재생에너지를 얘기하겠죠. 그러겠죠. 이 거대한 국가, 그 화석연료 의존도 높은 국가가 지금 25%를 얘기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네. 이 친환경 쪽이 지금 전반적으로 그 뭐 트럼프 대통령은 아예 말도 안 꺼내니까 그렇다 치는데 오히려 중국이 이쪽에서 비중을 많이 높여가면서 기술력을 확보해가는 과정, 그 규모의 경제를 확보해가는 네. 과정도 저는 굉장히 위협적으로 네. 느끼고 있습니다. 그 재생에너지 쪽은 가장 중국이랑 예전 한 10년 전만 해도 가장 거리가 먼 너무 그쵸. 화석연료에 의존한 그렇죠. 나라 네. 같았는데 이제는 거의 선도국가처럼 자리매김을 하려고 하는 것 같은 예. 네, 그런 느낌이 좀 드네요. 그러니까 우리도 좀 외면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원전, 그리고 네, 재생에너지 이 두 축을 가지고서 이 무탄소 전원 네. 쪽에 그렇죠. 뭐 굉장히 좀 적극적으로 좀 추진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자, 그리고 세 번째 뉴스도 바로 한번 가볼까요? 세 번째는 제가 배터리 산업 되게 좋아하잖아요. 네. 근데 요새 좀 많이 힘들어갖고 좀 그랬었는데 그래도 요새 슬금슬금 기업들의 이제 확장적인 그 내용들이 좀 나와서 좀 기분이 좀 좋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이거는 진짜 홍보, 개인적으로 홍보를 한번 해보고 싶은 게 있는데 네. 인터 배터리 2016 다음 주에 합니다. 그렇죠. 네. 우리나라 배터리 산업의 그 연간 최대 행사인데 좀 가서 작년에도 갔었어요. 네. 이번 주에도 다음 주에 가실 거죠? 갈 건데 네. 진짜 가서 좀 막 응원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좀 있어요. 네. 좀 자랑도 좀 하고 나 뭐 하고 있어요. 맨날 뭐 과잉 투자니 뭐 공급 계약 취소니 맨날 이런 뉴스만 보다가 실제로 좀 뭐 하고 있는지 좀 자랑할 거 있으면 막 자랑도 좀 하고 네. 미래 계획도 좀 발표를 하고 뭐 그러면은 인터 배터리 가가지고 그것도 취재해서 또 보도도 하고 뭐 이러고 싶은 마음에 이 행사를 홍보를 드리는데요. 다음 달 11일부터 13일까지 코엑스에서 합니다. 다음 주. 예, 예. 네. 여기에 그래도 거의 한 700개 회사 정도가 참여를 하고 외국 회사들도 한 182개 네. 정도 참여를 합니다. 이번에 파나소닉도 온다 그러더라고요. 파나소닉 TCO 온다 그래, 네. CTO 온다 그래가지고 가서 한번 물어보려고요. 뭐 물어보시고요? 그러니까 일본에서는 그 중국 배터리를 좀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네. 이런 것도 좀 물어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내용들이 뭐가 나오는지를 보니까 확실히 이제 배터리 회사들이 영역이 넓어지는 것들 그리고 포트폴리오가 다변화되는 것들을 이제 좀 눈으로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전에는 전기차 위주였다 그러면은 로봇, 로봇에 들어가는 배터리들도 이번에 전시가 꽤 될 것 같고요. LG엔솔도 그 CES에 나왔던 LG 로봇 그것도 전시하려 그러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요. 거기도 배터리 들어가니까 뭐 네. 그것도 좀 구경하고 그리고 이제 AI 데이터 센터에 들어가는 것들도 이 부분은 사실 모양 눈으로 보는 것보다는 기술적인 설명을 좀 많이 들어보고 싶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데이터 센터용 배터리는 좀 어떻게 발전해 나가고 있는지 이게 사실 제일 크거든요. 네.
전 세계 데이터 센터 엄청 지을 거니까 이 배터리 ESS 관련한 얘기를 좀 취재를 좀 해보려고 하고요. 근데 들리는 얘기로는 이번에 그 리튬 망간 리치 배터리 좀 많이 나온대요. 그 그게 리튬 뭐예요? 망간이 뭐냐면은 그 우리가 지금 3원계 배터리가 비싸다는 단점이 있잖아요. 네. 근데 이제 LFP는 싼데 주행 거리가 좀 짧은. 근데 리치 망간은 그 3원계가 NCM이잖아요. 네. M이 망간인데 망간이 제일 싸요. 그러니까 리치 망간이면 망간을 많이 넣는 거잖아요. 그럼 가격이 좀 싸고 그러니까 인산철하고 경쟁을 할 때 가격 경쟁력을 높인 네. 배터리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좀 보고 싶고요. 그리고 뭐 이런 것들은 좀 물어보고 오고 싶은 거는 뭐 오늘 뉴스 나온 거 보니까 그 LG엔솔이 그 LNF 양극재를 사용한다라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네. 근데 이게 어떤 의미가 있냐면 안 그래도 지금 그 LG 엔솔의 모회사인 LG 화학이 있고 네. LG 화학도 지금 양극재를 팔기가 좀 쉽지 않은 상황인데 왜 LG 화학이 아니라 LNF 거를 썼냐라는 네. 거에 울트라 하이니켈 배터리를 테슬라에서 요구를 했다는 거예요. 울트라 하이니켈은 뭐냐면 그 얘기 배터리 얘기 오랜만에 하니까 뭐 622 9반반. 811 9반반 이런 네네. 거 있잖아요. 그게 이제 NCM에서 뭐 60%, 20%, 20%, 네네. 80%, 10%, 10%, 뭐 9반반은 90%, 5% 이거잖아요. 울트라 하이니켈은 그 리튬이 니켈이 95%가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에너지 밀도가 매우 높은 네. 배터리입니다. 근데 그게 뭐 그렇게까지 필요하냐라고 했을 때 옵티머스 생각한 거겠죠? 옵티머스도 염두에 두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테슬라가 그 롱레인지, 그러니까 프리미엄 모델하고 스탠다드 모델을 굉장히 좀 격차를 벌리려 그러는 것 같아요. 그 울트라 하이니켈을 쓰면 주행 거리가 훨씬 길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얘는 프리미엄 모델로 가고 스탠다드 모델 저렴이는 이제 중국 인산철로 가고 얘를 확실히 벌리려 그러는데 이 울트라 하이니켈을 할 수 있는 데가 그 LNF입니다. 네. LG엔솔은 아직 울트라 하이니켈까지는 못해요. 그리고 이걸 기반으로 해서 로봇은 배터리 넣을 곳이 더 적죠. 네. 그러다 보니까 더 에너지 밀도 높은 그런 것들이 필요한 것으로 좀 해석이 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 뉴스도 좀 인상적이었는데 포스코 퓨처엠이 그 베트남에다가 3,500억 들여서 인조흑연 음극재 공장을 신설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어떤 거를 좀 포인트로 잡았냐면은 네. 공장을 더 짓는다고? 오. 그러면 뭐가 있다는 거잖아요. 이 상황에. 네. 그러니까 그 전에 이제 공장을 졌는데 팔 데가 없어갖고 공장을 줄이네 만에 그런 얘기를 하고 있었는데 인조흑연 공장이 지금 저쪽에 있거든요. 우리나라에 국내에 있는데 포항에 있는데 얘를 이제 추가로 짓는다는 거는 뭔가 수요가 확보가 됐고 네. 거기에 대해서 인조흑연이라는 건 지금 중국이 거의 독점하다시피 하고 있는 영역이기 때문에 네. 이게 공급망적인 이유로라도 한국 음극재를 쓰겠다는 수요가 생겼구나. 그래서 지금 우리가 다시 뛸 수 있는 기반들이 만들어지고 있구나라는 측면에서 이 뉴스가 좀 인상적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번에 그쪽에서도 그 인터배터리 뭐 11일부터 3월 11일부터 하는데 거기도 저것도 이제 보고 싶대요. 눈으로 봐봐야 별 차이는 없는데 그 아르헨티나산 리튬 네네. 그거 이번에 나온다 그래가지고 한번 가서 구경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네. 근데 그거는 이제 취재하시는 대로 예, 전해주시면 될 것 같고 특히나 이런 2차 전지 같은 거 투자하실 때 아마 아픈 기억들이 많이들 있으실 것 같기는 한데 네. 차라리 그냥 ETF 같은 거 왜냐면 이제 장은 크게 흔들리지 여기에 또 내가 알주식 하나 뭐 갖고 있다가 뭐 마이너스 한 30-40% 때려 맞으면 이제 정신 못 차리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러지 마시고 그냥 이런 것들도 물론 이제 정말 이 업계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고 뭐 또 투자에 뭔가 좀 있으시면 감이 있으시면 네. 뭐 하셔도 괜찮은데 저도 어제 좀 네. 샀어요. 원래 엊그제도 살라 그랬는데 ETF? ETF. 그래. 그 알주식은 사실 방송할 때도 조금 찝찝하고 그래요. 맞아요. 네. 맞아요. 네. 그래서 그냥 2차 전지가 괜찮을 것 같다 그럼 2차 전지 ETF 아니면 뭐 반도체 같은 거 좀 괜찮을 것 같다. 그러면 뭐 반도체 뭐 2개 대장에 또 뭐 주요 부품사들이 이렇게 들어있는 그런 ETF 같은 거 뭐 그런 거 이제 찾아보시면 많이 있어요. 뭐 코덱스도 있고 또 뭐 이런저런 회사들이 있으니까. 어제 반도체 ETF 많이 오르는 것 같아요. 그랬나요? ETF도 그러니까 네. 본인이 좀 좋아하는 종목이 얼마나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지를 보고 좀 사시는 것도 괜찮긴 합니다.
아, 뭐 ETF는 ETF라서 이제 전체 그 산업을 다 같이 담긴 하는데 네. 나는 그래도 뭐 예를 들어 삼성전자, SK 하이닉스가 좋은데 비중 적으면 조금 못 따라가거든. 그거 잘 보셔야 돼요. 네. 그러니까 내가 반도체 샀다 그러고 샀는데 내가 사실 삼성전자를 좋아해. 네. 근데 어떤 ETF는 하이닉스가 되게 많을 때가 있고. 그럴 수 있어요. 그래서 와 간다 삼성전자 간다 그래서 보니까 내 거는 안 가. 그래서 이제 상품 비중 한번 같이 보시면은 네. 네. 도움이 되실 것 네, 같습니다. 그런 방식으로 이제 투자하시는 것도 너무 어렵지 않게, 너무 불안하지 않게 투자하는 방법일 수 있다. 네. 네, 생각을 좀 합니다. 자, 그리고 우리 또 이조 기자 오랜만에 돌아오셨는데 첫날부터 이제 옷을 딱 입혀주시는데 스페인에서 스페인에서 날씨가 날씨가 어때요? 너무 따뜻해서 거의 한 15도, 17도 이 정도여서 그래요. 저는 외투를 한 번도 안 입었습니다. 너무 따뜻해서. 네, 근데 이제 우리나라가 조만간 한 1, 2주 뒤면은 그 날씨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때를 준비해서 딱 이런 밖에 입고 다닐 수 있을 만한 간단한 뭐라고 그러죠 이걸? 그 앞권에 네. 이주호 기자 그 현지에서 한 거 올라왔거든요. 네. 근데 반팔 입고 돌아다니면서 아유 그냥 신났더라고요. 자 올라왔으니까 여러분들 한 번씩 딱 검색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요거는 이제 폴로 랄프 로렌 봄 자켓입니다. 봄 자켓. 봄 자켓. 네. 네. 봄 자켓이 너무 두껍지 않으면서 그래도 또 바람 같은 건 좀 잘 막아주고. 네. 왜냐면 또 봄에도 살랑살랑할 때가 좀 있으니까 지퍼 닫으면 조금 따뜻하고 지퍼 열면 좀 시원한 뭐 그런 게 이제 제일 필요할 때거든요. 그리고 이게 좀 날씨가 덥다고 지금부터 만약에 반팔 입잖아요. 사람이 좀 없어 보여요. 날씨가 너무 아직 덜 따뜻한데 네. 너무 이제 춥게 입으면은 사람이 좀 없어 보여요. 아 근데 오늘 이거 자켓 되게 있어 보이지 이거 않습니까? 괜찮아요. 저 학교 처음 저 안에 들어갔을 안감. 때, 대학교 딱 처음 들어갔을 때 그 아주 화려하진 않지만 뭔가 있어 보이는 선배들은 항상 이런 옷을 입고 다녔었어요. 그래서 되게 부러웠던 옷이 또 옷을 또 제가 입게 되니까 영광스럽네요. 그냥 아유 그냥 요게 이제 너무 티내지 않으면서 네. 좀, 그러니까. 좀 있어 네. 보이는 원래 좀 사는 집의 느낌이죠. 네, 딱 원래 사는 집이 입는. 네. 아, 비싼 거 아니고 그냥 평소 입던 거 입은 거야. 이런 느낌. 자, 그렇게 이제 색깔은 이렇게 두 가지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네이비랑 베이지. 사이즈는 뭐 스몰부터 X를 아직까지 쭉 있으니까 네, 요거는 남성분들한테 특히 좀 잘 어울릴 것 같은 그런 느낌 좀 있습니다. 그래서 네. 밑에 뭐 슬랙스라든지 아니면 뭐 청바지, 그렇죠. 아니면 뭐 좀 이렇게 면바지 같은 거, 뭐 베이지나 아니면 약간 뭐 남색 이런 거랑 이제 같이 매치해서 입으시면, 네, 그러니까 베이지 바지에는 이런 남색 자켓, 그다음에 남색 바지에는 이런 베이지 자켓, 네. 이렇게 또 잘 맞춰 입으시면 아주 예쁜 봄 패션 연출, 패셔니스타 되는 것이죠. 네. 진짜 저 이거 대학교 때 되게 사고 싶었는데 너무 비싸서 맞아 못 샀어요. 못 샀었어요. 네, 저도 그랬어요. 대학교 때. 근데 그때도 한 20만 원 했던 것 같은데 지금도 17만 원이라니. 요건 이제 원래는 뭐 한 4, 50만 원 하죠. 그러나 저희가 또 해외 아울렛이라든지 해외 백화점 이런 데서 이제 굉장히 저렴하게 갖고 와서 여러분께 17만 9천 원이라는 네. 혁명적 가격으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근데 사이즈가 그러니까 수량이 50개도 안 되나 봐요. 남은 수량 같은 거 이렇게 체크해 보시면 그렇죠. 네, 남은 수량이 뭐 80개, 90개 뭐 색깔별로. 네이비는 좀 있는데 특히 베이지가 없네요. 베이지가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베이지가 예뻐요. 이 비밀로 하려고 그랬는데 이러면 또 베이지만 사거든 사람들이. 또 여러분이 공개하시는 바람에 맞습니다. 베이지가 남은 수량이 이조 기자하고 제가 좀 베이지 없습니다. 입었으니까. 베이지 잘. 그리고 일반 베이지랑 좀 색깔 약간 고급스럽지 않아요? 뭔가 약간 딱- 톤다운된 네. 베이지. 종프로님이 지금 네이비 입고 계시고.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네이비와 베이지 두 컬러 폴로 트윌 자켓 봄 자켓 17만 9천 원으로 보내드리고 있고요. 자 그리고 이 신발은 진짜 편한 거는 끝판왕입니다. 네, 락포트. 네. 저도 이거 하나 신고 있잖아요. 그렇죠. 지난번에 구매하셨죠? 네. 네. 진짜 가벼워. 그리고 이 네. 라포트가 예전의 문제점은 사실 디자인이었었어요. 문제점이 있었나? 네, 디자인이었었어요. 네. 그러니까 약간 뭔가 편하긴 한데 네. 그 디자인이 내가 신고 다녀도 되나 싶은 그런 디자인이었는데 저는 이렇게
그 젊은 분들이 비즈니스 캐주얼로 입고 다닐 때 아. 참 그 잘 어울리는 디자인이 나온다면 저는 무조건 구매 의사가 있습니다. 네. 완전히 앞에서 보면 그냥 그 구두, 네, 무슨 리갈 구두라고 그러나 하여튼 이런 스타일 네네. 구두가 있어요. 네, 이런 디자인인데 또 뒤에서 보면 완전 운동화처럼 편한. 그렇죠. 네, 진짜 이게 엄청 이게 막 뒤틀림 이런 것도 되게 부드럽고, 네. 네, 운동화. 근데 운동화보다 더 편합니다. 요거 등산 이거 신고 등산하시는 분들도 많고, 네. 하여튼 되게 잘 쓰실 텐데 정장부터 주말 캠핑까지 가능한 네, 그 물걸레를 한번 쓱 닦으면 되거든요. 네. 네. 요거 락포트 진짜 편합니다. 제가 이거 신어봐서 압니다. 제가 네. 그 기자 생활 계속하면서 방송 기자들은 항상 정장을 입었었거든요. 요즘에는 조금 캐주얼해지긴 했는데 네. 그래갖고 맨날 구두 신고 다니다가 락포트를 한번 신어보고서 와 내가 진짜 왜 이러고 살았나. 되게 구두 같은 디자인을 다 가지고 있으면서도 네. 발이 편하잖아요. 맞아요. 그래갖고 와 진짜 이건 신세계다. 락포트는 정말 구두 신는 분들에게는 정말 축복과 같은 그러니까요. 신발입니다. 네, 맞아요. 그 굽이 한 3점 몇 센치 정도 하면 될 것 같은데 3, 4cm 정도 될 것 같은데 이게 또 되게 푹신푹신해갖고 쿠션이 좋아서 네. 충격 흡수가 진짜 잘 됩니다. 네, 이거 그래서 아마 웬만한 정도 거리는 이거 마라토너로 신어도 될 걸 아마? 아니 가볍기도 해요. 진짜 가벼워. 그 정도로 가볍기도 해요. 네. 네, 진짜. 진짜 편해 안 미끄러지고 예, 요거는 진짜 한두 개는 아마 쟁여놓고 계시면 거의 얘만 신으실 거예요. 다른 신발들 다 이기고 얘를 신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러니까요. 일단 발이 편하니까. 네. 자 락포트 아시는 분들은 잘 알고 계시죠? 락포트 캐주얼 슈즈 89,000원에 준비가 돼 있고요. 사이즈도 뭐 정 사이즈로 주문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우리 권순우 팀장님 고생 많으셨고, 자 우리 이주호 기자는 오랜만에 너무 반가웠고. 저 계속 있을 거예요. 아 그래? 네. 어딜 보내요? 왜 보내시? 아니 너무 반갑다고요. 거기 예. 이따가 그 박 이사님 끝나고 그렇게 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럼 권 그동안 팀장님. 쉬고 그 다시는 보지 말자. 아니. 자 스페인 좀 더 놀다 오시지. 너무 아쉽습니다. 일해야죠. 예. 네. 자, 우리 권 팀장님 고생 많으셨고. 네. 예. 내일을 잘 쉬시고 네. 월요일에 봬요. 네, 월요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코스피 상승을 기원합니다. 네, 고맙습니다.